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 상위 2% 안이 전격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또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상당히 여러 번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2% 종부하는 일단 폐기가 됐습니다. 대신 현재 종부세 기준으로 돼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 11억 원으로 높아지게 되는 건데 글쎄요, 참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정률제, 그러니까 비율로 매기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논란이 있었는데 애당초부터 좀 현실적이지 않았던 건 아닌가, 그리고 조세 뭐 법정주냐 이런데 위배가 되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예상된 수순은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률제, 그러니까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는 조세 법률주의에 정면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뭐 강행해서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필연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떤 그 당위성을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세 정의가 상당히 훼손될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저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지금 당연한 그 조치라고 생각을 했고, 단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그 정률제 2% 상위안이 나왔던 것이 지방 그 재보궐 선거의 참패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지나치게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조세 불만이 어떤 표심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급조된 어떤 그런 관행이 하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어떤 표를 의식해서 정치인들이 어떤 이런 종부세라든지 어떤 세금을 어떤 이런 식으로 좀 다루지 않는 어떤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저희 참 얘기 많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애당초 이런 논란을 안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군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이게 부동산 특위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거에서 져가지고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한 혜택을 많이 줄 것처럼,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것처럼 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를 여러 뭐 논의를 하다가 양도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양도세는 쑥 들어가 버렸고요. 결국에는 종부세를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2%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2%가 유력하다라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2% 논란이 굉장히 많죠. 이게 뭐 기준이 뭐냐. 특히 지금처럼 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2% 대상이 되면 내가 왜 2%냐고 이제 막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애당초 이런 논란이 없었어야 되고요. 이게 야당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11억이면 11억, 12억이면 12억 기준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며칠 전까지 2%로 한다라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11억으로 한다라고 하면 결과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지금 2%를 하나, 11억을 하나, 아마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날 것 같기는 한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또 아마추어적인 행태다. 우리 임대사업자 제도도 그렇고요. 2년 거주 요건도 그렇고요. 계속 뒤집었잖아요.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되고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국민들은 안 믿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앞서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2% 종부세 안에 대해서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냐 없냐를 두고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존에 또 밝혔기 때문에 참 이 부분도 또 다시 논란이 좀 되지 않을까,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헌법과의 충돌 문제, 위헌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논의는 뭐 새로운 논의는 아니고 기존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서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 민주당 특위가 사실은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해서 출발을 했다가 사실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한 비중보다는 어떻게든 기존 세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세제 중심의 네. 어떤 특위로 수요를 좀 이렇게 약간 압박하겠다는 좀 느낌으로 변질이 됐었죠. 그래서 갔었죠. 기존의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에서 새로운 정책을 기대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예기치 못하게 종부세 2% 논의로 비화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종부세 2%냐 뭐 어떤 공시가격 기준을 정액으로 설정하느냐는 네. 부동산 가격 안정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폐지될 것이 뻔한데 그동안 어떤 국가적 에너지, 국민적 에너지가 이 소모적 논쟁에 낭비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나아가지도 못하고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네. 물론 이제 헌법적 논의에서 위헌적 시비 여부는 예전부터 논의가 많았었죠. 예. 조세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의 위반, 그다음에 가세 행정에 있어서 비효율성 초래, 그다음에 형평성 위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정부가 지금 단기에 급격히 오른 부동산 시장을 전제로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어떤 제도나 어떤 법안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예. 이것이 사실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국회의원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어떤 법안을 만들더라도 통과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약간 이런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법안은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법으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법안 발의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그 법안 자체가 사실 계층 간의 갈등이나 이념 대립 또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소모적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법안을 발의를 할 때는 그냥 막연히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이런 실험식 정책성 법안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 기존의 2% 한이 폐기가 되면서 새롭게 바뀐 액수는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 원입니다. 기존에 9억 원이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가 이제 상향이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11억이라는 숫자인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왜 9억 원이었던 것이 11이라는 숫자가 됐을까? 그래서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합의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11억 원이라는 기준을 조정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성걸 의원은 금액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12억 원이 11억 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논의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조금 서글픈 얘기들이 이제 그런 거죠. 금액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땐 장난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 세금을 받아들이고 이거 세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죠. 11억이 될 것이다, 12억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많은 논란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정률제로 되지 않고 금액으로 간다 그러면 12억에서 11억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는 이제 누구나가 다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는 이제 11억이 된 거는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아마 중위 가격에 선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중위 가격이. 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1,4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최근에 1년 반 만에 이제 상당히 급격하게 오른 가격 정도가 되니까 1년 반 만에 한 1억 이상 올라가서 이 중위 가격이 과연 착실하게 시장에서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가격인가 아니면 거품인가에 대한 논란도 고민이 좀 됐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중위 가격의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서 11억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어떠한 각 당에서 발표하는 그거는 이미 가이드라인은 11억을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신뢰성에 좀 의문을 좀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1억 자체가 9억에서 이제 11억으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 중위 가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봤을 때는 한 15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실거래가 네. 15억 15억, 정도까지는 16억 어떤 이제 정도 감면 되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완화해주는 어떤 효과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이제 인원수도 상당히 이제 감소를 했을 것이고 네. 아마 그나마 이제 우리가 효과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적정하냐, 네. 기준이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적절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적정하냐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도 좀 애매하다고 네.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11억 원이라는 숫자를 도출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이게 납득이 가는 거지. 그냥 뭐 야당과 여당이 그걸 그냥 논의해서 11이라는 숫자를 그냥 어떻게 맞췄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제시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근거가 없었을 것 같고요.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여당이 야당이 모여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가격 조정을 했는데 저는 11억이든 12억이든 이게 국민들이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불만인데요. 아니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예. 만약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장 교란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부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수요자라는 실수요자란 말씀이신 말이에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부자세잖아요. 부자세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징벌적 과세를 줘서 네. 뭐 조세 형평이라든지 아니면 분배를 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1세대 1주택자들 적어도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세금을 내야 돼요? 왜 15억이 넘어가면 왜 재산세도 내고 살 때 취득세도 내고 팔 때 양도세도 내는데 정말 거주하기 위한 집이라는 실수요자 말씀이신 투기가 거죠? 아닌데 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지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적어도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를 해줘야 되고 다주택자들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거주하는 집은 또 빼줘야죠. 그래서 나 거주하는 뭐 11억도 좋고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편법에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9억에서 11억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약간 혜택은 주겠지만 네. 아유, 최근에 집값 오르는 거 생각하면 결국에는 작년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더 내야 되는데 한 900만 원 더 내.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주택과 자동차는 옛날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부자세 개념. 부자들이니까 너희들 세금 더 내도 돼라는 개념이지만 요즘 차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실수요자들은 좀 더 파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고 그 외에 거주 외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강화된 차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변호사님? 예. 지금 아까 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지금 한 10억 원, 전국 아파트 중위가가 한 5억 원 정도 선인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느 수준에서 그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를 설정을 하더라도 이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게 수학 공식처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성격은 아니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을 해서 어떤 국민들의 조금 세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해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뭐 부자 감세 운운하면서 이런 지금도 이슈들이 그 나올 논란이 수밖에 있죠.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종부세 제도 자체가 필요가 있냐 내지는 그 존재의 정당성에서 사실 기인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계층 간의 갈등 또 이념 간의 대립 이런 문제로 비화되는 비소모적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어떤 사실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제도인데요. 네. 이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 제도 자체가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 조설에서 도입이 됐다가 원래는 재산세로 도입이 됐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좀 감면해주는 이런 뭐 조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뭐 꼼수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 손 못 대게 형식상 국세로 만들어서 사실상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에게 다시 또 지급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종부세가 국가에서 기능하는 유일한 어떤 부분은 사실 지자체 세움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뭐 종부세를 뭐 1, 200 더 내냐 덜 내냐 이걸 가지고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나 신촌 이편한 재상 전용 7, 8평이 지금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됐어요.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부세 취지 자체는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뭐 주택도 가지고 있고 빌딩, 상가 뭐 이렇게 부동산을 가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약간 부유세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거기에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거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부의 정책 실패 플러스 유동성 과다로 인한 단계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집 가격이 상승된 부분을 가지고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이런 측면에서는 종부세가 제도 의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기존의 매물을 내어놓기 위해서는 뭐 기존에 많이 논의가 됐지만 뭐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네네. 이제 구조적 테러를 열어줘야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렇죠. 공급 증대 효과가 있다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완적 제도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는 그런 구조적 설계도 하지 않았어요. 즉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종부세 제도를 중과를 유지하고 하고 있어서 있죠. 이 예. 제도 자체에 뭐 존재가 과연 의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느 레벨에서 설정이 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다시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우리가 가장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시장의 안정을 갖다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돌아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를 강화하거나 네네. 또는 종부세를 완화한다 그래서 예.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아니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 그런 세금 정책 지나치게 네. 세금 정책에 의존해서 부동산의 어떤 공급과 수요에 부족한 또는 미진한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 보완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 과거에 어느 정부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예.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옳다 아니면 그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다소 이번 정부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세율을 가지고 또는 예.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너무 적극적으로 임발부시켜서 가격과 어떤 공급의 문제에 대안적 방안으로 제시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에 이제 세팅이 돼서 나올 때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의 본래적인 취지, 즉 너무 많은 부동산의 과다 보유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니까 그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라는 애초에 세금 취지는 많이 지금 훼손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를 일종 그 누더기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 관행이 지금 되풀이되면서 종부세를 또 여기에다가 또 다시 한번 이 바느질을 한 거죠. 네. 바느질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세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전문가들에 의한 조세정의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나온 어떤 세제의 프레임을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으로 운영한 측면이 너무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화들짝 놀란 거죠. 네네.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다 보니까 야 이거 국민의 민심이 위반된 거 아니야? 우리가 다음에 대통령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표를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종부세에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 조금 완화해 줘야 돼라고 나온 거죠.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종부세에 대한 세제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어느 정도 재산세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시키는 조세 제도로서 정착하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 조세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부분이 무시됐기 때문에 이 종부세에 대해서 너무 왜곡돼 있다라는 부분도 바로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지금은 사실 뭐
여당에서도 지금 2%안을 추진하다가 지금 11억 원이라는 숫자로 바꾸긴 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엽 의원의 발언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뭐 세부담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켰던 시도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뭐 역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논란이 되죠. 이게 논란이 된다는 이유가 저는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봐요. 고가주택의 기준이 이게 진짜 고가주택이라는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세법에는 그냥 고가주택이라고 적용을 해주게 되면 우리 공시가격 발표하듯이 지금은 고가주택이 9억이면 네. 뭐 9억에서 15억으로 바꾸게 되면 일괄적으로 15억으로 이렇게 좀 적용되도록 하면 쉽고 간편한데 법마다 다 달라요. 최근에 중개사 보수 개편안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죠. 개편안을 보게 되면 2014년 전까지는 6억에서 이제 9억으로 바뀝니다. 2015년부터 9억으로 가다가 이제 이번 개편안을 보게 되면 15억 넘어가게 되면 0.7%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9억에서 15억으로 고가 기준을 바꿨다는 거예요. 중개 보수 안에 대해서는. 근데 취득세는 어때요? 취득세도 9억 넘어가게 되면 3%가 적용되거든요. 그럼 취득세도 15억으로 바꿔주든지 우리 뭔가 양도세도 일관성이 그렇잖아요. 없다는 거군요. 양도세는 9억에서 12억으로 바꿔주겠다고 했거든요. 1세대 1주택자들. 이번 종부세는 9억에서 11억이에요. 도대체 고가주택 기준이 뭔지 국민들이 이걸 다 이해를 할까요? 헷갈린 거죠. 그냥 고가주택이면 예. 9억에서 15억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 형평성도 있고요.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내년에 올해 집값 오르는 걸 반영해서 내년 공시가격 발표될 때 예. 6월 1일 기준으로 뭐 고가주택 기준은 그럼 이번에는 16억이다 이렇게 가주면 굉장히 합리적인데 자기들 유리할 대로 땜빵 처 방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중개사들은 반발을 하죠. 아니 9억에서 15억 기준 바뀌었는데 왜 취득세는 그대로고 종부세는 9억에서 왜 11억이야. 형평성도 없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고가주택 기준부터 확실히 정하고 그냥 고가주택으로만 이렇게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1억 되면 국민들은 뭐가 11억이었지? 재산세가 11억이야. 종부세가 11억이야. 양도세가 헷갈리죠. 11억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쉽게 편하게 표준화를 해야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공감을 해야 효과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지만 공시가격인지 실거래가인지 11억인지 9억 원인지 그것도 뭔지 너무 지금 복잡하고요. 네,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앞서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뭐 보유세를 좀 강화하고 거래세를 좀 낮춰서 매물이 나오게끔 하면 시장에 좀 안정이 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뭐 의견이 있었음에도 현재 여전히 특히 여당을 주도를 하는 정책 면에서는 그런 면이 좀 보이기 힘들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일단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9억 원까지 비과세 되고 있는 부분을 12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데는 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장특공제라고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또 양도세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될 것인지 이걸 또 국민들이 계속 지금 또 피로도를 가지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 지금 뭐 그 전에 약간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가지고 좀 시작을 하자면 네. 그 우리가 세계의 천재라고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네. 굉장히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제 뭐 물리학이나 수학 뭐 이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소득세법이라 했습니다. 아, 소득세법이요? 예, 아무리 법을 봐도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세무사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뭐 네. 천재도 어려운 게 소득세법이라는 얘기군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복잡해졌는데요. 네. 그래서 뭐 언론 기사에서 보니까 아까 또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더기가 됐다. 하도 개정을 많이 해서 너덜너덜해졌다. 뭐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양도세 완화됐다.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칭찬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양도세가 이제 거래세의 일종이니까 일종의 이제 퇴로를 열어주는 측면에서는 잘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잘 됐냐? 한 30% 잘 된 겁니다. 뭐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논의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기존의 9억 원 한도에서 12억 원을 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소위 세금에 있어서 구조적 테러는 다주택자를 전제로 집을 얘기를 내놓을 수 하는- 있게 그렇죠.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물론 이제 뭐 1주택자도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겠죠. 자기가 집을 내놓고 나는 네. 이제 그냥 월세로 근데 사실 살겠다. 1주택자가 내놓으면 집을 내놓고 무주택자가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무주택자 되면서 나는 그냥 월세로 전전하겠다. 뭐 이렇게 아. 결정을 하고 내놓을 수가 있긴 있지만 네네.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인지는- 미비할 것이고 네. 사실은 그래서 기존의 그 구조적 테러 문제는 다주택자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완화가 해서 이 부분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칭찬해 주지만 결국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기 때문에 사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은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적폐 프레임, 적폐 세력과도 관련이 없고 뭐 소위 이제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아무리 많이 줘도 뭐 지나침이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냐고 하면 네. 그 1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사실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도 같이 줘야 되는데 너무 1주택자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몰아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계속 축소하는 거는커녕 계속 세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갭이 커지는 것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크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나누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 자체가 소위 1주택자들은 선,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악이라는 선악의 프레임, 뭐 이런 어떤 시각에서 기초가 된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미 양도세가 최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로 네. 굉장히 과하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증여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뭐 소위 가족 구성원 자녀나, 내에서 네. 뭐 이렇게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로 안 나오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 다주택자가 집을 뭐 계속 이렇게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물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 확대가 안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뭐 장특의 제한 없이 장특이 이제 제한 없이 적용이 돼서 다주택자가 집을 계속 보유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면서 뭐 기존에 논의되었던 그 양도세 강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장특 혜택도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역설적으로 한번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년 전까지는 장특 매물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임대 뭐 인컴을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장특 매물이 지금 더 다시 걷어들였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강화는 결국은 매물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로 나타나고 이 부분만 아니라 1주택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지나치게 1주택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니까 물론 찬성하지만 그게 다주택자들도 같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럼 이제 돈이 많은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그 고가주택의 가격이 높아지고 그 고가주택이 다시 중저가 아파트를 끌어올리는 이런 또 내려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나 정부 인사들이 이제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조세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로소득은 환수하여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하려고 하다가 소위 불로소득 좀 이쁘게 포장하면 그걸 조세정의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를 내세워서 가다가 스톱을 합니다. 근데 결국 나가지 결국은 못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우리가 뭐 벤담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일부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이나 공리를 누린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당연히 세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불로소득 환수해놓겠다 해놓고 정부 실책을 통해서 가격이 더 상승하니까 역으로 다주택자들한테 불로소득을 계속 주고 있어요. 환수는커녕 더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이번에 뭐 12억으로 양도세 그 공제 기준을 좀 완화한 부분은 그래도 칭찬은 하지만 네. 결국은 이게 집값 안정을 위한 구조적 효과는- 테러를 설계하는 차원에서는 거기까지 연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반쪽짜리
어떤 개선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사실 그 뭐 보유세 강화하더라도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을 좀 내놓게 하면 그래야지 다주택자들이 좀 집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 가는 말씀하신 대로 1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해 어떤 퇴로를 열어주는 부분은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를 두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작용이 이제 작동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관행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논란이 공급 부족론이 항상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물 증대를 위한 조세 강화를 많이 하죠. 지금도 거의 교과서적인 패턴으로 그런 규제가 됐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와 거래세 양쪽을 규제하는 어떤 이제 약간 기형적인 구조를 띈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띄었을 때 양도세에 대한 어떤 규제 강화 그리고 이 규제 강화에 대한 일시적인 한시적 유예 최근까지 우리가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양도세 강화가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저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일관성에 따르는 어떤 신뢰 부족, 그러니까 네.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더 올라가니까 세제가 강화되더라도 나는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세테크를 하면 돼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훨씬 더 규제 강화보다 컸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지금 주택을 내놓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 양도세 세제를 완화해 준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까? 저는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잔여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네.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의 반작용이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그러면 거래세도 완화될 것이고 보유세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세제 정책의 어떤 완화라든지 이런 걸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효과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최근에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많이 완화했죠.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이제 양도세 어떤 세제가 완화됐고 1주택자는 여전히 보유기간 40% 그다음에 거주기간 40%에서 최대 장특공제를 80%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해놨지만 다른 부분을 이제 건드려서 사실은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정책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건들 것이 장특공제다라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40에서 10%까지 해서 장특공제가 50에서 쉽게 얘기해서 최대 80%까지 이제 적용되는 규제가 나왔는데 네. 이 규제 이 40% 그러니까 보유기간 공제율을 40%를 차등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장특공제에서. 네. 자, 그럼 5억 원 이하가 양도 차익이 5억 원 이하가 40%고 15억 초과일 때 10%입니다. 근데 뭐냐 하면 거주기간 40%는 그대로 받기 때문에 50%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거는. 근데 이 30%가 주택가격 상승분보다 더 많다라면 다주택자들은 절대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기대 심리가 여전히 주택 가격은 오를 거야 앞으로 지금보다도 그렇죠. 더 오를 거야라는 기대 심리가 팽배해 있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막을 내리겠죠. 예, 막을 내리고 그럼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나는 새로운 정부의 조세 정책에 기대할 거야. 나는 이 기다린다는 심리가 거죠. 네. 네. 이 심리가 지금은 여전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면 이런 양도세 완화 그다음에 장특공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시장에 인발부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나 심리를 갖고 뭐라 할 수 없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계속 고점론을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일단 하지 않기 시작했고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왜 그 표본
을 바꿨잖아요. 네네. 캡을 늘렸죠. 늘렸더니 실제로 지표 나온 게 집값이 크게 오르는 또 부분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전에 현실 파악을 잘 못했던 건 아닌가를 두고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집값이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을 두고 뭐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기대감도 기대감인데 현실이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또 7월 달에도 오르고 있고요. 주변에 부동산 가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네.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게 되면 올 초보다 올랐어 또. 그러니까요. 그 고점 경고가 나오는데 네. 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렇죠. 있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생각을 반대로 하는 기대감을 거죠.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고요. 정부에서 고점 경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집값이 안 올라야죠. 현상 유지라도 한다면 받아들일 텐데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올랐는데 어떻게 고점이냐는 거죠. 지금이 고점이라는 거지. 지금이 고점이고 다음 달 되면 다음 달에 또 고점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고요. 제가 어젯밤에 한번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네. 거래량을 보니까 2016년, 17년이 거래량이 지금의 2배더라고요. 2배인데 가격은 지금이 더 많이 높아. 상승률을 보면.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간 상승률을 보니까 우리가 IMF 극복할 때 2002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늘었죠. 한 20 몇 프로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네. 2006년도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좀 이해가 되죠. IMF 때 규제를 다 풀어줬고요.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했다가 안 망하게 되니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올랐는데 자 올해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우리가 2014년부터 집값이 올랐는데 횟수로 한 8년째 되더라고요. 8년째인데 집값 상승률이 최고라는 얘기는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는 불안함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20대들 주택 구매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렇죠. 20대들이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물론 뭐 코인에서 사신 분들도 일부 네네. 계시지만 20대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사줬다는 얘기거든요. 부모님이 원래 지금 사줄 생각이 없었어. 나중에 내 집을 주거나 나중에 뭐 결혼할 때 해주려고 네네. 했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사주지 않으면 내 자식 영원히 못 해줄 것 같아라는 불안감에 제가 어제도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그런 수요들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저는 네. 쥐어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수요들은 불안해서 쥐어짜고 있는데 우리 정부 여당은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 왜 안일한 대응이냐고 하냐면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저는 정책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택시장 안정이냐, 우리 공정 가치, 내가 생각하는 공정 가치의 실현이냐.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걸 보면 내가 생각하는 공정 가치의 실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불로소득 환수라든지 진짜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주택 공급 필요하죠. 하지만 입주 물량이 5년 후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빨라도. 그렇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하더라도 그냥 혜택만 주면 돼. 혜택만 주면 되는데 결국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또 규제를 가함으로써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예요? 10년 가지고 가야 80% 혜택을 주는데 10년이면 2011년도잖아요. 2011년도에 서울 아파트를 사서 대부분 15억 올랐잖아요. 결국에는 마이너스라는 거지. 혜택이 아니라 더 규제를 받기 때문에 누가 파냐는 거죠. 이걸 안 판다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오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관 실현이 아니라 일부 불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대책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주택자들이라면 무주택자들한테 KB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파는 것만큼 곱하기 2 양도세 세액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2억, 4억 저렴하게 막 팔 거거든요. 왜? 내가 혜택을 더 많이 보니까. 전세도 마찬가지죠. 임대차 3법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네. 5% 상한 제한하라고 강제로 할 게 아니라 전세금 안 올리, 갱신할 때 전세금 안 올리면 네. 갱신하는 안 올린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시켜 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다주택자들 아무도 안 올릴 것 같거든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뭐 불로소득 환수라든지 뭐 부자 증세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이냐 나의 가치관 실현이냐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주택시장 안정이라면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대책들을 빨리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많이 줄었다, 36만 호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고
준공 물량은 오히려 역대 정부 들어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해석을 해보면 준공 물량이라는 거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가 났던 게 이제 준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허가가 줄었다는 얘기는 다음 정부 때는 결국 준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추측이 가능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집값 고점로는 뭐 덮어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뭐 지금까지 뭐 이번 뭐 상반기에 논의됐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공급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신규 택지를 확보를 하거나 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소위 신축으로서 공급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유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 5년도 저는 짧아 보입니다. 보통 좀 넉넉 잡고 기간을 잡으면 최대 10년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전자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후자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신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다음 정권 초기에서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공급 확대로 인한 가격 한정의 효과는 보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기 신도시나 좀 3기 신도시 이사 대책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이사 대책 이후에는 또 추가적인 공급 물량을 정부가 약속을 했지만 네. 뭐 5년 내에 뭐 상당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뭐 5년 잡아도 그러면 결국은 2025년 내지 2026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굳이 최대한 빨리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다음 정권 말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제 정권 초기에 기대를 하는 것은 힘들고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결국 이제 어떤 세제 혜택에서 완화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주택들이 내놓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다음 정권이 어떤 포지션이나 스탠스를 취할지가 사실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장특 공제를 축소를 한다든가 뭐 최대 82.5%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세라고 불릴 만한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소위 불장이라고 하죠. 부동산 시장에서 네. 굉장히 불리시한 장인데 뭐 그 장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어떻게 정부가 세제에 관해서 또 조세 정의 운운하면서 불로소득 환수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으로 계속 뭐 강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정부가 불로소득을 더 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노영호 국토부 장관이 또 이 공급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공 중심의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층수 제한이나 이런 걸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줘서 재건축 재개발이 뭐 활성화되는 것 말고는 공급에 있어서 무슨 정책이 있겠냐. 결국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돌려가지고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다음 정권에서 정부가 어떤 네. 스탠스를 취할지는 한번 기초를 지켜봐야 될 한번 부분이겠죠. 네, 어떤 고민을 해봐야 선택을 될것 국민들이 같습니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집값이 이렇게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화두가 됐던 게 이 소위 말하는 복비라고 말하는 공인중개 수수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정리를 한 거는 10월부터 이제 상한을 좀 기존보다는 좀 요율을 좀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좀 요율을 낮추고 또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비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뭐 좀 복비가 깎이는 그런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글쎄 왜 복비를 건드리는지 저는 잘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너무 부담이스러워 가지고 주택 거래가 안 됐거나 그것이 주택 상승의 어떤 기폭제가 된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업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수료가 네. 언제든지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기가 되면은 이거를 뭐 개정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성동격서적인 어떤 그런 정책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 수수료가 네. 과다한가에 대한 논의는
공정한 토론을 통해 갖고서 해야지 국토부에서 앉아 갖고 이거 수수료가 이렇게 됐으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이거 반 깎아야 돼 하는 이런 정책적 발상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좀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누구나가 자기가 직업적인 업무를 했을 때에는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해 주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자인 업종이라 그러고 또는 소규모 영세한 업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수료를 임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갖고서 조정해야 된다라는 국토부의 태도는 저는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공인중개 수수료율을 두고도 참 얘기를 풀자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잡하게 꼬여있는 실을 풀 때 끝이 어딘가를 찾게 되는데 못 찾다 보면 나중에 신경질이 나거든요. 과연 이 꼬여있는 실을 어떻게 풀지 나중에 결국 짜증을 내게 될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문 소장, 김민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